한전에서 허브팝을 만들었고요. 그 허브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IDPP가 만들어졌고요. 그 IDP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과정이지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 실패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잉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썼는데 저도 이 주제를 정해가면서 제일 처음에 요잉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요잉이 뭔지 아세요? 드론을 하셨던 분들은 요잉이 뭔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요잉이나 뭐 그 피치나 아니면 롤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풍력 발전기를 해가면서 요잉이 뭔지 몰라가면서 이제 분석 기술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도메인 난리지를 익혀가면서 리터러시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잉이나 롤링이나 이제 피치가 그 어떤 회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스카다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두산에 있는 두산 풍력 터빈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았다가 어떻게 전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전처리가 끝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잉 오정렬을 분석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크게 이제 두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해상 풍력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상보다는 이제 해상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형화로 가고 있는 그 추세가 왜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대형화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면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은 이제 온쇼우, 오프쇼우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육상은 이제 온쇼우, 이제 그 해상은 오프쇼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정식이 있고 이제 부유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이제 서해 쪽에 이제 대륙붕이 발전한 그러니까 200m 수심이 200m 이하인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정식으로 해상 풍력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동해 쪽으로 가면 저쪽 그 해상 풍력이 이제 부유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장단점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한 2023년 정도에 만드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최대 지금 164m에 113m 하면 블레이드가 한 50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메가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8메가가 아니라 13메가에서 14메가 정도 되는 그런 그 풍력 터빈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 지금 요 맨 마지막 거점 8메가짜리가 이제 건설된 데가 지금 그 영국 북해 쪽에 그 165개 터빈으로 8메가와트짜리에서 1.3기가와트짜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 이제 이거를 갱신하고자 이제 그 북해 쪽에 이것도 북해 쪽에 있는데 그 1.3기가와트짜리가 하나 오픈이 되고 2025년도에 또 1.2기가짜리가 오픈되고 2026년에 14메가와트짜리 터빈으로 그 1.2기가와트짜리 그러니까 총 3.6기가와트짜리가 지금 북해 쪽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큰 대규모의 그 터빈들은 육상에 건설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힘든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건설한 해외 발전소 중에 하나인데 그 터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타워가 만들어지거나 블레이드가 만들어지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되나요?
이쪽에 보이는 항구에 이제 접안을 해서 그런 타워나 블레이드를 싣고 최종 마운팅 해야 되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로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왜 이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터빈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엄청나게 잘 정해야 공기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단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레이드 크기 하나가 지금 보면 75m예요. 73m. 73m. 그리고 뭐 무게만 한 63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쪽 그 타워 같은 경우는 뭐 한 41m밖에 41m 작은 건 아니지만 블레이드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 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대형 구조물을 지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반 도로의 이제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장애물들이 이제 넘어갈 때 보면 이렇게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번호판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는 그 다리 교량이나 아니면 터널을 지나가야 될 경우에는 그 미터나 아니면 그런 것 중량 이런 하중을 생각하지 않고 무장 그 루트를 만든다거나 이래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육상에 건설을 하면 이런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 추세고 해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그 건설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터빈이 이제 용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 그 해양화로 그 풍력 발전기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는 지금 그 요잉 시스템을 저희가 분석할 때는 조금 그 저희가 건설한 상명풍력이라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데요. 그 서쪽에 있는 그 7기짜리 21메가짜리 그 풍력 단지입니다. 풍력 단지고 한 그 500 밑에 그 잘렸네요. 541억 정도 들여서 2016년에 건설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막 8메가 뭐 13메가 얘기할 때 보면 막 엄청나게 큰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저희는 조금 소소하고 그 조그맣죠. 그래서 지금 이 7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그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블레이드 터빈 이제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하고요. 이게 이제 타워고요. 요게 너셀이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로터라고 얘기도 하고 허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이제 블레이드.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각종 센서가 붙어 있고요.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그 전체적으로 풍력 터빈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이 블레이드가 왜 3개일까요? 요거는 한번 제가 이 3개 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했던 것이 이게 가장 경제적이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3개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격 이 녀석이 최대 출력은 3메가와트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길이는 한 44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한 91m 정도 되고요. 이제 기동 풍속은 3m. 그러니까 3m 정도 풍속이 불면 이제 블레이드를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 풍속이 13이 넘어가면 최대 이제 3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3메가가 이제 이 3메가/세크가 풍속일 때는 3메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한 13메가 정도 13메가는 13m 초속 13m 정도 나오면 한 3메가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메가에서 시작해서 최대 13까지 가고 25m/세크 그러니까 초속이 25m가 넘어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멈춰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항상 한 13m 아니 12m 요 정도 초속이 불어주면 풍속이 불어주면 되게 좋겠죠. 그다음에 진동이 한 요 정도 나오면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터빈입니다. 그다음에 요 피치 롤링이라고 하는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양력과 부력, 그러니까 양력이나 부력이나 똑같고요. 저희는 이제 양력 쪽이죠. 근데 이제 롤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피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잉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축이 X, Y, Z라 그래가지고 X, Y, Z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력에서는 롤링은 없습니다. 롤링은 없고 넛셀이 이게 피치가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넛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풍력에서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 보면 설계할 때 풍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을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설계할 때는 그때의 풍질, 그러니까 풍향이나 풍속이나 이거를 할 때 보면 뭐 3년 4년 동안 풍향계를 달아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치, 터빈을 갖다 놓을 위치, 그걸로 발전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와류나 후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터빈을 위치시켜야 되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 보면 일렬로 쭉 서 있죠. 저희 좀 아까 봤을 때는 일렬로 서 있지는 않죠. 이열 횡대로 서 있고요. 그때 이제 후류가 발생을 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일렬로 서 있다고 후류가 발생하는 거, 와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면 터뷸런스, 그러니까 풍동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 존재는 합니다. 적절하게 간격을 띄워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입니다. 피치와 요잉. 그걸로 발전량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m/s에서 시작을 해서 13에 최대를 하고 25m/s일 때 종단을 시켜야 됐다. 그러면 종단을 어떻게 시킬 거냐?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 거냐? 아니면 피치와 요잉을 이용해서 블레이드가 돌지 말게 만들 거냐?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피치나 요잉을 이용해서 정지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허브나 로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큰 뭉치가 이제 넛셀입니다. 넛셀이고, 이게 이제 타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 드라이브나 요 모터, 그러니까 이 넛셀을 좌우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피치가 이제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피치를 조정해주는 이 허브에서 피치를 조정해주는 그게 있고, 이 뒤에 보면 이제 풍향 풍속계. 그래서 이쪽 1차 풍속이나 풍향에 영향을 미친 그 값을 센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싱하는 센서는 이 값들을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해서 데이터를 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잉이라는 거는 바람 방향의 직각일 때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풍향이나 풍속이 그냥 한쪽에서 그냥 계속 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넛셀을 갖다 팍팍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꾸면 이제 진동도 많아지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고장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30초 동안 평균 풍속이 7m/s 미만일 때는 이 에라가 풍속 대비 내가 서 있는 이 넛셀의 각도가 오차가 15도가 넘어가면 그때 움직이도록 PLC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PLC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PLC 프로그램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고요.
3m 퍼섹 아니 7m 이상이 되면 8도, 그리고 순간 풍속이 뭐 10m 퍼세크 이상이 넘어가면 8도, 요 정도로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잉 에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요잉 에러가 뭐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잉 에러는 존재를 하고 항상 상존하는 거고요. 이제 이 너셀 안에 기어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게 좁은데 사람이 들어가서 고열의 좁은 공간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기어리스 타입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점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형화돼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직결로 다이렉트로 터빈에 그 제너레이터에 붙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 효율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풍력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스카다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스카다 데이터라는 게 이제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약자인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 IDPP에다가 VM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설치해 놓은 이제 환경인데, 이제 뭐 파이썬은 한 3.9 정도,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데이터 뭐 처리하려고 넘파이하고 판다스 썼고, 그래프나 이런 걸 그리려고 이제 매틀랩이나 매플랍이나 그 시본, 그리고 분석 라이브러리는 스카이런인가 뭐라고 있더라. 하여간 저걸 썼는데, 저거 갖고 고생은 엄청 했는데, 사실 저거 갖고 작업한 것보다 엑셀 갖고 작업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거 갖고 전처리는 저거 갖고 제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전처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효과성을 입증하려고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이킨론을 쓰기보다는, 사이킨론을 쓰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작업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뭐 PLC도 있고, 뭐 너셀도 있고, 뭐 블레이드도 있고, 타워도 있고, 되게 데이터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데이터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잉에 관련된 데이터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21년도 1년 데이터를, 그 초당 데이터를 모았는데, 초당 데이터를 모아놓으니까 2억 2천만 건이었습니다. 2억 2천만 건을 IDPP에다가 넣고 돌리려고 그랬더니 거의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답이 안 나왔고, 그래서 10분 주기로 줄였습니다. 10분 주기로. 그러니까 이게 2억 2천만 건이 초당 7개 터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뭐 오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데이터 건수가 일단 워낙 많아가지고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분 주기로 이제 줄였고요. 10분 주기로 줄여가면서 어떤 것은 썸을 하고 어떤 건 평균을 내고, 이제 제일 힘든 게 각도였습니다. 각도. 0도와 360도는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수치가 0하고 360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평균을 내버리면 180도가 돼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작업을 해가면서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이 35만 건도 작은 건 아니라서 그 중에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만 골라보자. 그러니까 보면 발전량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발전량이 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면,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처럼 3m per sec가 넘어가면 일단 조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터빈이 그 블레이드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전력에 보면 마이너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빼고, 뭐 이거 데이터 빼고, 정상적인 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파이썬에 이제 판다스나 아니면 넘파이 갖고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한 16만 9천 건, 뭐 요 건 갖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 그러니까 로터와 발전기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너셀이나 요에 관련된 데이터,
지금 현재 그 스테이터스, 뭐 발전량, 피치, 풍향 풍속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스카다 갖고 작업을 했고요. 저가 작업하기 전에 어떤 분이 작업을 하나 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김유석 실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후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후료 분석을 하셔가면서 결론을 내신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제대로 된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이드 직경에 2.5m, 2.25m 뭐 이상 넘어가야 된다. 2.25배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205m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5m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후류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다른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인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본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 시각화해 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 풍속 대비 평균 발전량, 그러니까 별로 연관성이 없죠. 풍속이 괜찮은데 뭐 터빈 2번 같은 경우 풍속도 좋고 발전량도 평균 발전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걸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이상해요. 엄청 이상해서 야 이상한데? 그래서 다시 이제 평균의 함정이 빠진 거죠. 평균의 함정이 빠진 겁니다. 평균의 함정이 빠지다 보니 아 이거 평균 갖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총합 발전량 이제 총 발전량 그냥 썸을 했습니다. 썸을 해보니까 풍속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발전량은 많죠. 근데 풍속이 엄청 좋은데 발전량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요런 이제 보면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이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분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오늘 한번 퀴즈를 한번 낼까 하고 여기서 이제 퀴즈가 뭐였느냐면 풍속은 엄청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발전량이 적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퀴즈로 드리면 맞추면 경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 경품이 너무 좋은 거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한번 맞춰주시면 제 경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제된 데이터 16만 9천 건 가지고 작업한 그 결론은 6번 같은 경우는 보면 6번은 후류의 영향으로 풍속이 저풍속 시에만 운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엄청나게 세지면 후류의 영향이 어떤 두 가지 영향이 비춰지는데 후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풍속 시에는 운전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풍속 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터빈 6번 같은 경우는 뭐가 좀 약하고요. 터빈 7번도 풍속이 약할 때만 6번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운전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비전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이게 파워커브라는 그 그래프거든요. 이게 파워커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3m/s에서 시작을 해서 25까지 가는데 보면 3m/s에서 시작해서 이게 한 13,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전량이고 x축이 풍속인데 y축이 발전량이고 x축이 풍속인데 요 정도에 갔을 때가 13 정도 됩니다. 초속 13 정도 되고요.
그게 가다가 더 넘어가면 이제 꺼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존재하죠. 이걸 그려볼 때까지만 해도 이게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출력 제한입니다. 야, 니네들 그 신재생 그 계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 요만큼만 발전해. 풍속이 좋더라도 요만큼만 발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오염치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분석하려 해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데이터를 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정말 괜찮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발전량하고 이제 그 오정렬한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오정렬의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야,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건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터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출력 제한이 없습니다. 출력 제한이 없고 1번은 거의 출력 제한이 없습니다. 출력 제한 없이 정상 운전을 합니다. 얘는 6번하고 그 1번하고는 그 출력 제한 없이 정상 운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거는 분석이 아니잖아요. 분석이 아니고 데이터를 계속 시각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체를 다 봤더니 전혀 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걸 갖고 내가 또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풍속이 세면 넛셀 각도가 요잉이 좀 문제가 있어도 전혀 발전량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근데 이 평균 풍속인 6m/s 플러스 마이너스 2m/s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그 요잉이 잘못됐을 때 발전량이 차이가 많지, 이 뭐 8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풍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여기를 다시 빼내는 겁니다. 다시 데이터를. 그래서 다시 아까 그렸던 그 그래프를 다시 그립니다. 다시 그려보니까 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그렸습니다. 평균 풍속의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4부터 8까지죠. 4부터 8까지에 있는 애들의 그 영도를 0일 때, 그러니까 직각일 때가 가장 발전량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0을 에러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죠. 두 개가 어떤 거냐면 뒤에 써놨을 겁니다. 터빈 5번항과 터빈 7번이 이상하게 동작을 하고 있죠. 다른 애들은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지금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 두 녀석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아,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있구나. 얘네들이 문제가 있구나. 아, 오정렬을 하고 있네, 얘네가. 이게 잘못된 거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그분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두산이 이제 O&M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이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 때문에 이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출력 제한만 안 해도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민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할 텐데 그 공공이다 보니까 야, 개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 것부터 멈춰. 그러다 보니까 출력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번 터빈이 좀 문제가 좀 풍속은 좋은데 왜 2번 터빈의 발전량이 그렇게 안 나올까라는 걸 퀴즈로 낸다라고 그랬잖아요. 얘거든요, 얘. 얘가 왜 그렇게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얘가 왜 그 풍속이 좋은데도 안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뭐죠? 골프 그린이거든요. 그린. 얘가 돌면 소리도 나고요. 얘가 돌면 그림자도 비친다고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풍속 좋고 날 좋으면 못 돌립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발전량이 약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그냥 분석을 해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엉뚱한 답.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데이터를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버리고 자르고 쪼개고 막 그래가면서 이거 작업하는데 데이터 가공하고 이런 결론 나오는 데까지 거의 이제 현업 만나는 것까지 합치면 한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가 보니까 마이닝이라는 게 광산이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썩 멋진 작업도 아니고 좋은 작업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지고 머리 빠지는 일이고요. LLM도 지금 저희도 그 앞에서 설명을 하셔서 저희도 학원이 있는데 보면 그 걔도 데이터를 잘 넣어줘야 그러니까 교과서가 좋아야 애가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를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야, 너 내가 갖고 있는 문서 이만큼 있는데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던져준다고 LLM이 공부를 잘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잘 만들어서 잘 정제해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똑똑해지지 않고 절대로 좋은 답을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이 모든 성능의 모든 성공의 귀결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정제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애가 어린애하고 똑같거든요. LLM은. 그래서 걔네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내뱉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그 제작사에서 분할해서 현장에서 조립한다던가 아니면 저렇게 풍력 발전기가 단지로 들어선다면 임시로 제작 설비를 현장에서 설치해서 현장에서 블레이드를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해서 설치하는 마운팅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제작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블레이드를 분리하는 것도 지금 만들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이드를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이게 선형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걸 현장에서 맞추다 보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진동이 엄청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하는 그 경제성보다는 그냥 바다로 나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바다도 이제 보면 그 엄청난 큰 시추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대용량의 그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추선들이 그렇게 많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이드를 분할해서 그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 기술은 현존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힘든 게 그 균형에 정말 잘 맞게 조립이 돼서 마운팅이 돼야 진동도 좋고 효율도 좋은데 그거 맞추는 게 엄청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5번하고 7번이 원래는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5번하고 7번 터빈에 원래는 안 맞는 원인 혹시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PLC 프로그램을 해준다.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는 PLC 프로그램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PLC 프로그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제어할 때 보면 밑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애프터를 받고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노셀 바깥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하기는 되게 힘들고 PLC를 조정해야 되는데 PLC 프로그램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7개 터빈에 그냥 똑같이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현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그 ONM을 하는 게 이제 두산에서 ONM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데이터 받을 때도 되게 힘들었고요. 에러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있는 터빈을 발견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거를 부산이나 제작사에 이 정도 에러가 있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PLC 상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을 해서 약간 각도를 다르게 조절하면 수정해 주세요 하면은 수정에 네,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분석한 제가 하는 것보다 운영하시는 분이 그걸 오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 제한이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기 적혀 있는 요인이 60초의 딜레이 타임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 저런 기준이 있는 이유가 그 요인을 자주 하게 되면 고장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터빈이 있는 고장 문제 중에 요 시스템으로 인한 고장 비율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랑 그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분석해 주셨을 때그 다해서 8m 풍속 영역에서 그 요인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 각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주셨는데 원거리 상품 같이 그 블레이드 크기는 터지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구간이 다해서 풀이 아니라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정도. 네, 일단은 이제 그 60초 딜레이가 갖는다라고 이제 요잉이 이제 요잉 운동을 시작을 하면 이게 30초 동안 아이고 뭘 만졌나요? 그러니까 그 터빈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까 블레이드 하나에 뭐 그 70m짜리는 뭐 63톤이고 뭐 이 세 개가 붙어 있는 애들이 막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서서히 움직여서 그게 거의 대부분 한 60초 정도 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움직일 거냐 마늘 거냐 판단하는 건 이 기준입니다. 내가 그 오정렬을 그 요잉이 지금 이런 형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움직여서 90도를 맞춰줘야지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고요.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게 한 요 정도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버리면 아까 그 이 기어들이 이 모터들이 견디질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그 유지보수를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기가 제가 봐도 열화상 카메라나 아니면 이런 걸 봐도 여기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뭐 널찍한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올라가려면 100m 넘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장 없이 잘 운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당연히 넓어지고요. 지금 그
얘가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얘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7개 터빈에 평균 풍속으로 보면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6.0이란 기준은 평균 풍속을 놔뒀고요. 이 터빈이 갖고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논문을 보거나 뭐 그걸 읽어보면 그렇게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여러 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 구간을 찾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고풍속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파워 커브가 그려지는 이 위에서는 풍속이 세기 때문에 그 요인이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도 크게 발전량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풍속이 그 요잉 시스템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요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워 커브가 보면 용량이 커진다라고 해서 이 파워 커브가 이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건, 다 파워 커브는 이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0메가가 됐든 13메가가 됐든 3메가가 됐든 다 이런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잡아주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이 정도가 아마 평균 풍속이 될 거고, 요 정도가 저기 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와 여기 구간을 찾다 보면 그게 풍속이 요만큼 정도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추가 질문이 없으면은 발표를 해주신 이남규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